예, 5주차 세 번째 강의 지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커다란 숲을 보고 왔습니다. 첫 번째 대형 주제로 첫 번째가 경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경영학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경영학 원론이라는 과목에서 경영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금 이루어졌구나 라고 커다란 숲을 봤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한 단계를 범위를 좁히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기업. 그래서 거기에 맞는 주제로 기업과 이윤이라는 대형 주제가 나가고요. 거기에 또 딸려서 여러 가지 또 소형 주제가 나가니까 이번 시간은 기업과 이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이란 무엇인가? 예, 소형 주제 첫 번째고요. 그리고 기업의 특징, 그리고 기업의 운영 목적, 그리고 기업은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본질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다란 숲에서 지금 한 단계를 더 좁혀서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기업이라는 단어에 만약에 경영학이라는 것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두 번째 대형 주제에서 배웠던 경영학의 의미와 본질 상당히 유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틀리다는 거. 학문을 하기 위한 경영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그 경영을 실천하는 주체, 자,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업은 어떠한 특징과 본질,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입니다. 소주제 기업이란 무엇인가? 자, 이거 계속 이거는 무엇인가, 저거는 무엇인가 계속 나오네요, 그죠? 예. 경영학 원론이라고 그렇습니다. 인문 학문이라 여러분들이 이 정의에 대해서 기본 개념에 충실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의를 묻는 그런 소형 주제들이 좀 앞부분에 좀 많이 있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경제 행위의 기본 주체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봐서는 소비 주체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생산 주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소비 주체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 가정 그리고 정부 쉽게 여기는 쓰기만 하죠. 그래서 소비 주체 이런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생산 주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이런 주체 그것을 바로 우리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 자, 생산이라는 단어 한번 좀 요 밑에 있는 거 한번 좀 제가 읽어볼까요? 생산이라고 하면은 뭔가 재화를 만드는 활동. 재화에는 용역도 제품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서비스도 또 있을 수 있겠죠. 예. 자,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재화를 만드는 활동이고 이 재화는 고객이 또 필요로 하는 가치를 뭔가 만들어내는 활동 이렇게도 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재화에는 제품 또는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들어간다는 거. 자, 가치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도 한번 사전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이죠. 가치. 자, 재화를 만들면서 무엇인가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이것을 부여하는 거. 자, 그 주체가 바로 기업이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요약을 하면 기업이란 자본을 투자하고 생산 활동을 수행해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생산 단위체라고 우리 교과서에는 저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생산 활동, 생산 활동이라는 거 지금까지 설명드린 그러한 부분, 이 생산 활동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이거는 케이스입니다.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가치. 사전적 의무, 사물의 쓸모,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중요성, 뭐 이런 것이 뭐 가치로 사전적 의미에 쓰여져 있다고 했죠.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그리고 그 어떠한 사물이 인간과의 관계에 의해서 지니게 되는 중요성. 뭐 한마디로도 뭐 표현한다면 우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제품이 고객에게 얼마나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거다 하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마케팅 전략 어떤 방법을 쓰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에서요 가장 강력한 개념은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하나의 단어를 아주 심어주는 거라고 합니다. 예, 하나의 단어.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게 된다고 한다면 그 제품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쓸모가 있는 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해지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 속에 하나의 단어를 심어주는 것을 말하는데 이걸 뭐 후광 효과라는 또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부분이 전체를 다 지배하게 되는 이미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있습니다. 이 직원은 아침에 상당히 일찍 출근을 합니다. 자, 부장님이 그 직원을 인사고과 평가를 합니다. 인사고과 평가를 하는데 야, A는 아침에도 저렇게 일찍 출근을 하니까 다른 일들도 다 잘할 거야. 다 만점. 야, 이렇게 매기는 게 후광 효과다 하는 거. 부분적인 부분이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 자, 마케팅에서 이 후광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 정말 중요한 효과입니다. 하나의 단어가 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시키고요. 그 이미지가 형성이 된 것이 조직의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잠재 고객의 기억 속에 하나의 단어 정말 고민해서 심어 주셔야 된다는 거. 이 단어는요 아주 단순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심플하고 짧고 그리고 불러서 금방 들어올 수 있게. 애플 뭐 이런 것처럼요. 자, 회사마다 어떠한 단어를 선정을 해서 고객에게 자신의 회사, 자신의 제품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개만 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메르세데스 벤츠. 자, 얘네는 어떠한 단어를 던져서 고객에게 자신들의 자동차에 대한 가치 그리고 벤츠에 대한 회사의 이미지 이런 것을 부여했을까요? 메르세데스 벤츠. 그럼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바로 기술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도미노 피자. 자, 도미노 피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딱 생각나는 게 뭘까요? 머릿속에. 도미노 피자. 자, 도미노 피자에서는 어떠한 이미지를 부각화시켜서 어떠한 단어를 하나를 딱 심어줘가지고 자신들에 대한 피자라는 제품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회사에 대한 이미지를 통해서 가치를 좀 향상시키고 있는가. 얘네는 바로 가정 배달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 자, 피자를 시켜 먹자. 배달되는 게 어디지? 미국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상황은. 그러면 무조건 야, 도미노 피자 시키자. 자, 하나의 단어가 잠재 고객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들어가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이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제품 그리고 조직에까지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 자, 펩시콜라 한번 알아볼까요? 펩시콜라는 어떤 이미지, 어떤 단어를 썼을까요? 얘네는 바로 젊음을 썼다는 겁니다. 펩시콜라 딱 그럼 젊음. 자, 그럼 한번 제가 좀 한번 여쭤볼까요? 예, 권고 선생님, 김현진 선생님, 서정규 선생님, 유선영 선생님, 이양호 선생님, 조진숙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어떤 단어를 써서 자신의 제품 그리고 회사의 가치를 그런 이미지 쪽으로 좀 부각시키려고 노력을 했을까요? 코카콜라. 네, 코카콜라는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자, 펩시콜라와 코카콜라, 예, 엄청나게 광고로도 전쟁을 많이 하는 회사들인데 펩시콜라는 젊음을 선택을 했고요. 코카콜라는 열정을 선택했다는 거. 자,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는 것들이 기업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상당히 중요하고요. 제품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마케팅 전략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케이스를 제가 지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마케팅 시간에 조금 더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계획이니까 그때 와서 또 여러 가지 아주 재미난 기법들에 대해서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입니다. 기업의 특징. 우리 기업은 또 어떠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은 재무적인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도전적인 모험성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위험과 도전, 모험, 뭐 등등, 뭐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기업. 예, 기업이 그러니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나가고 하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고 합니다. 예, 위험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무엇인가에 대한 목표를 위해서 하나의 조직을 만들고 그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업가 정신이라는 거. 자, 기업이라는 것은 특징적인 첫 번째 이렇게 재무적 그리고 도전적 위험성, 모험성 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 두 번째 이제 계속 기업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경영학에 공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 깔려 있는 가정인데요. 그 중에 뭐 몇 가지 중에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교과서의 이론적인 상황으로는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파산하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기업이라는 것을 가정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업을 또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파산이라는 것은 생각하기가 싫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자 입장에서도 항상 계속 기업이라는 것을 가정하고 회사를 운영한다는 것. 그래서 기업의 또 두 번째 특징,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입니다. 자, 기업은 경제적인 사고, 가치관, 그리고 무엇인가의 관점 이런 것을 기반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네 번째 특징입니다. 자, 기업에게는요, 고도의 숙련도와 기술이 있다. 자, 기술. 예, 이게 이제 중소기업 쪽에서 좀 제가 이야기를 할 부분인데, 기술이 곧 경쟁력이 되겠죠. 예. 규모가 큰 회사는 기술에 대한 혁신,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새로운 기술에 대한 보유, 이런 부분들이 기업이 갖춰야 될 요구 조건, 요건, 그리고 뭔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 이런 것들로 작용한다는 거. 이게 바로 기업의 네 번째 특징이었다는 거. 자, 기업의 다섯 번째 특징입니다. 인간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는 사회적 유기체다. 그러니까 기업도 뭔가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사회적 유기체다. 예, 쉽게 설명해서요. 요즘에 나오는 뭐 몇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한 신종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 시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업도 시민처럼 우리 구성원의 한 사람처럼의 역할 그리고 사회적인 관계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로 나온 이야기고, 자, 다섯 번째 특징, 인간 집단에 의해 구성되는 사회적 유기체다 하는 게 바로 기업의 특징이었다는 거.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기업은 사회 시스템의 부분으로 다른 조직과의 사회적 관계가 중요하다 하는 거. 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해서 개방 시스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기업은 기업 대 기업, 기업 대 사람, 모든 것들이 이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공동체 생활의 한 부분이 되고 있다. 뭐 이런 의미들로 여러분들이 뭐 쉽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요, 기업은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기업은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간다. 세 번째는요, 기업은 경제적 사고를 바탕으로 이윤을 창출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업에게는 기술적인 혁신, 그리고 기술적인 개발, 이런 부분들이 요구된다.
그리고 기업은 사회적 유기체로서 여러 가지 개방 시스템 그리고 사회와 관계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아니까요. 많이 좀 읽어보세요. 예, 책 계속 읽으라고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번 슬라이드는 이제 또 사례입니다. 예, 제가 아까 기업의 특징에서 기업은 계속 기업을 가정한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런 공준이 있다는 걸, 가정이 있다는 걸. 자, 이번 케이스에서는요, 그럼 장수 기업의 조건, 도대체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장수를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에게는 한계 수명이 있다. 평균적으로 기업이 탄생을 해서 파산을 할 때까지 소멸될 때까지 기간을 좀 평균적으로 한번 따져봤더니 이게 지금 삼성경제연구소에서 2007년도에 조사한 자료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뭐 많은 부분이 좀 바뀌었을 수 있는데 어찌 되었건 이 당시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따져보면 몇 년 정도나 되겠습니까? 우리 건진 선생님, 김한규 선생님, 성기현 선생님, 유영목 선생님, 이주연 선생님, 주경환 선생님 몇 년 정도나 될까요?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답은 28년이라고 한답니다. 자, 28년 정도가 되면은 기업은 생겨서 없어지는 그 단계로 접어드는 거. 자,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이 그 기간을 더 넘어서 장수를 할 수 있는 조건의 가장 핵심을 차지하는 요인이 과연 무엇일까? 자, 노사 관계가 잘 되는 기업이 장수를 할까요? 노사 관계가 아주 잘 안 되는 기업이 장수를 할까요? 예, 저희가 지금 물어볼 걸 물어봐야죠, 그죠? 노사 관계가 잘 되는 기업이 장수를 한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드리기 위해서 반대에 대한 것을 좀 한번 써놔봤습니다. 노사관계가 잘 되는 기업이 장수를 하더라. 그래서 그 내부를 좀 한번 살펴봤더니 어떠한 이러한 노사관계도 잘 되면서 특징이 있는 회사들이 장수가 되는지. 첫 번째, 직원을 존중하는 핵심 가치를 갖고 있는 회사. 두 번째는요, 경쟁력 우선의 노사관계. 무조건 노가 사를 반대하고 사가 노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무엇인가 우리 조직의 발전을 위한 경쟁력, 이것이 먼저다 하는 겁니다. 그 관계에서 노사 관계가 서로 상생의 협력을 맺고 가는 조직. 이런 것이 노사 관계가 잘 되는 기업이었고 그것이 잘 발전을 해서 기업의 장수 요건이 된다 하는 것. 자, 세 번째는요, 현장 완결형 조직 관리입니다. 그 분야에서 발생된 문제는 그 분야가 가장 잘 안다는 거. 일본 기업의 특징을 설명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QC 서클이라는 거. 자, 현장에서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현장에서 모든 것을 완결할 수 있는 조직 관리. 자, 이런 부분이 또 하나의 핵심 조건이었다는 거. 자, 네 번째 볼까요? 이 노사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아예 예방 시스템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 이런 기업들이 장수를 하는 기업의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장수를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제도화. 자, 어떠한 우리 조직 내에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요즘에 이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감정, 정서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자. 그래서 이걸 제도화를 통해서 조직을 안정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지속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답니다. 자, 제도화라고 하는 것은요, 뭔가의 규정도 만들고 그리고 뭔가의 시스템, 부분적으로 어떠한 조직 문화가 형성되고 그것이 조직의 전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틀을 잡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감정과 정서 관리를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제도화로 관리해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할 때 장수 기업이 될 수 있다 하는 거. 자,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장수 기업은 노사 관계가 잘 되는 회사가 그래도 장수 기업의 조건이었다 하는 거. 이 정도. 기업의 특징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는요. 기업의 특징 중에서 계속 기업을 가정하고 있다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사례로 장수기업의 조건을 저는 지금 설명드렸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예, 이번 슬라이드는요, 세 번째 소형 주제죠. 예,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우리 기업을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가? 기업에 대한 운영 방향성입니다. 자, 동그라미 안에 뭐 네 가지가 나와 있네요. 이윤 창출, 예, 봉사 활동, 생산성 향상, 고객 만족, 이런 방향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이 의미죠. 예, 하나씩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려볼까요? 자, 이윤 창출. 예, 자본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이윤을 뽑아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예전 같으면 아주 극대 이윤을 뽑아내야 된다. 자, 지금은 적정 이윤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투하 자본 대비 효율성을 강조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거. 낭비를 많이 하지 말자. 뭐 이런 쪽으로요. 자, 하나 더 설명을 또 드릴게요. 이번에는 이제 기업은 봉사활동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야, 이것도 무슨 얘기입니까? 봉사활동. 저 가격으로 고객에게 아주 봉사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판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같은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아주 높은 임금을 줘야 된다. 예, 봉사활동. 봉사활동에 대한 예시로 헨리 포드가 나옵니다. 그거는 뭐 다음번 슬라이드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어찌되었건 기업의 운영 방향과 목적 두 번째, 야, 기업은 봉사활동 정신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된다. 아주 이런 부분이 또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고객 만족을 시키는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너무 많이 들은 얘기죠, 일반적으로. 기업은 사회로부터 위탁받은 자원, 예, 너네가 지금 만들고 있는 제품을 구성되고 있는 원재료라든가 무엇이 뭐 들어가는 서비스든지 이거는 너네가 고유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자원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물적 요인들이 너네가 그것들을 사용하고 활용을 하기 때문에 너네는 그거를 활용해서 고객을 만족시키고 새로운 고객을 찾아낼 의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세 가지 나왔습니다. 이윤 창출, 봉사활동, 고객 만족. 자, 마지막 생산성 향상을 위한 목적이 있다. 자, 기업은요,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위해서는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 테일러와 헨리 페열 그리고 고전 이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똑같습니다. 사실 예, 기업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아주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거. 기업의 운영 목적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이윤에 대한 부분을 좀 하나만 살짝 더 얘기할까요? 예. 기업의 생존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예, 바로 이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나중에 좀 어떤 학자의 지금 이야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또 그 부분을 지금 먼저 얘기하면 조금 여러분들이 식상할 것 같아서 그 파트에 가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는요, 기업의 운영 목적, 그렇죠. 기업의 운영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번 슬라이드에서는 기업의 운영 방향, 예, 목적, 뭐 이런 부분들 정말 중요하죠. 예, 기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해야 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번 슬라이드에서는요, 기업 운영 방향의 목적 중 네 가지가 나왔죠. 그 중에 봉사활동, 예, 봉사활동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린 헨리 포드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자, 제목은요, T형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T형 자동차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그림이 뭔지 아십니까? 예. 시카고 도축장의 컨베이어 시스템입니다. 예. 시카고 도축장이 뭐 상당한 규모의 도축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헨리 포드가 한번 갔습니다. 자, 이 헨리 포드는요, 이 사물들을 남다르게 항상 봤다고 합니다. 예, 자신의 회사에 어떠한 사물을 보더라도 좀 특이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면 자신의 회사에 그것을 한번 반영해서 조금 더 항상 혁신적인 생산 기법 그리고 좀 새로운 좀
방법을 좀 찾아내는데 많은 탁월한 능력과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헨리 포드가 시카고 도축장에 갔습니다. 야, 저 소들이 매달려서 저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해서 싹 돌아가면서 여러 가지 도축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봤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헨리 포드는 자동차 공정에 들여옵니다. 자, 자동차 공정에 들여오는데 두 번째 사진 먼저 설명할까요? 이 사람이 바로 헨리 포드. 그리고 그 사람이 만든 아주 유명한 자동차가 왼쪽에 있는 게 바로 T형 자동차입니다. 자, 이 헨리 포드가 시카고 도축장에서 저 컨베이어 시스템을 타고 도는 것을 보고 저것을 바로 자동차 회사에 적용을 합니다. 자동차 생산 공정을 이렇게 자동화 시스템, 컨베이어 시스템에 의한 자동화 시스템을 최초로 설계한 사람이 바로 포드 자동차의 헨리 포드였다는 거. 자, 여기 나와 있는 자동차가 바로 T형 자동차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저 시스템이 들어오기 이전에 T형 자동차의 조립 생산 시간은 5시간 50분이었다고 합니다. 한 대를 만드는데. 근데 이거를 바로 이름하여 포드 시스템. 자, 이 컨베이어 시스템을 들여와서 포드 시스템을 도입하고 났더니 이게 아주 상당히 발전을 해서 생산력이 증대가 되더라. 차를 한 대 만드는데 1시간 30분. 대단한 기술 혁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대량화를 위한 아주 성공적인 사례가 되고 있었다는 거.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이 방법을 이제부터는 다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네. 자, 당시에 세계 자동차 이제 시장 점유율이 프랑스가 70%를 차지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포드가 이 T형 자동차를 통해서 1위를 탈환합니다. 예. 미국을 그래서 자동차 왕국으로 아주 등극시키게 된 대표적인 인물. 자, 여기에서 생산량만 많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게 자동차 왕국으로 1위까지 등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포드 자동차는요, 1903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1908년도에 자동차 가격이 그 전에는 이제 $2,000였다고 합니다. 이 T형 자동차 가격이 한 대가. 그랬다가 1908년도에 여러 가지에 대한 생산 기술 혁신을 통해서 $825로 낮췄다는 거. 자, 여기에서 또 기술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대량화를 더 만들어서 1920년도에는 차량 가격을 $220로 낮췄다는 겁니다. 헨리 포드는요, 자동차의 대중화를 선언하고 여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말을 남깁니다. 기업의 운영 목적은 우리 사회 많은 사람들, 아까 제가 기업의 특징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기업의 목적, 기업의 방향성은 봉사활동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스템 자동화 시설 설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 직원들에게 많은 고임금을 줘야 하고요. 그리고 생산된 제품은 고객에게 최저의 가격으로 판매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너무 훌륭하죠. 예, 봉사활동. 봉사의 방향으로 기업은 임해야 된다. 봉사 정신으로. 자, 이 이후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1927년, 예, $220에 이제 차는 뭐 엄청나게 팔렸겠죠? 예, 27년 1등을 뺏깁니다. GM한테. 자, 이유는요, 이 T형 자동차만 너무 고집하고 이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이 많이 미흡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에 대해서 경영 혁신이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루지 않고 너무 봉사해야 된다, 가격을 낮춰야 된다, 대량화를 만들어야 된다, 임금은 많이 줘야 된다 쪽으로 또 치우쳤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 자, 기업의 운영과 방향의 목적에 4가지입니다. 이윤 극대화, 봉사활동, 고객 창조, 생산성 향상이 있는데 이 부분 하나하나를 깊게 들어가서 보면은요, 이 부분이 너무 깊게 치우쳐도 안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포드 자동차의 사례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는 쪽에서 여러분들이 기업의 운영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하는 부분을 지금 저는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자, 헨리 포드. 자가 뭐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훌륭한 경영자였다 하는 부분으로 이 슬라이드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슬라이드도요. 제가 기업의 목적, 뭐 이게 운영 방향성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동영상을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활성화가 안 되니까 PDF 쪽으로 가셔서 이것도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배경이 되는 회사는요, 운송업체 페덱스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예, 페덱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페덱스는 도대체 고객을 어떻게 생각하는 회사인가? 자, 페덱스의 가치 철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페덱스가 이렇게 고객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광고로도 나가고 이건 좀 패러디가 좀 된 광고이긴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객들의 머릿속에 어떠한 또 이미지가 심어질 수 있는지 자, 고객 창조 부분입니다. 그리고 고객 만족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 페덱스가 어떤 광고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인지 한번 이 동영상을 통해서 한번 느껴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까지에 대한 사례는 이 지금 기업의 운영 방향,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다는 거 방향성을 놓치지 마십시오. 예, 이 슬라이드는 여기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네 번째 소주제입니다. 기업의 본질. 기업의 본질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 지금 이제 동그라미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나와 있네요. 자, 기업은 이러한 본질적인 성격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또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 자, 하나씩 좀 한번 알아볼까요? 예. 먼저 서비스. 예, 기업은 서비스를 진행하는 기관으로서의 또 본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업인 서비스의 대상, 그래서 방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서비스의 대상은 고객이죠. 고객을 위해서 어떠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본질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본질 한번 보겠습니다. 기업은 생산 활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더해 가는 것. 자, 부가가치 생산 시스템으로서의 기업의 본질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생산 활동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아이디어에 의해서 신제품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어떠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해서 우리 조직과의 이해 관계자에게 중요성을 부여해 줄 수 있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두 번째입니다, 이게. 세 번째는요. 기업은 지식도 있어야 되고요. 그 지식을 활용한 기술을 또 써먹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식 기술의 집합체로서의 본질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지식을 응용하고 새로운 현장, 지식을 축적해서 이것을 기술화시켜 나가는 하나의 본질적 성격을 또 가지고 있다는 거. 기업. 자, 기업의 특성, 기업의 본질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잘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중간에 또 하나는 나온 게 기업의 목적, 운영 방향. 이 세 가지가 잘못 생각하면 아주 헷갈릴 수 있습니다. 비슷비슷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구분을 해서 좀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기업은 문화적 자산으로서의 본질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업은 우리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자긍심을 부여하고 있다. 기업에서요, 아주 멋있게 생긴 건물을 짓습니다. 뭐 대기업에 국한이 되겠지만 멋있게 생긴 대형 건물을 하나를 짓습니다. 모 회사의 뭐 쌍둥이 빌딩, 모 회사의 뭐 최고 높은 뭐 몇백 층의 뭐 빌딩 등등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 자산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거. 자, 이러한 본질도 있다 하는 거. 예. 자, 기업은 삶의 공동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구성원에게는 자화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공동의 협업을 통해서 고객 가치 창출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삶의 공동체, 그리고 우리는 사회에 소속이 되어 있는 하나의 개방 시스템으로서의 구성원이다. 자,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자본적 주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 자, 기업은 여러 유형의 자본이 있는데 건물, 설비,
운영자본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업의 모든 행위는 화폐 단위로 표시가 된다. 그래서 기업은 자본적 주체로서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최근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 보면 기업은 정보 네트워크에 의해 움직인다. 자, 내부 정보, 외부 정보 이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결합이 되었을 때 무엇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어서 예. 최적화된 그리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답니다. 어떠한 기업의 본질의 기능이 무엇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산을 시킬 수 있는지 정보의 집합체는요 다른 게 없고요.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아주 최적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기업의 본질이 역할을 크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자꾸 시간이 길어져 가지고 예. 네, 케이스입니다. 예, 기업의 본질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그것에 지금 맞는 케이스를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정보 집합체의 의미. 자, 기업의 본질에 가장 마지막에 나왔던 부분이 정보 집합체였습니다. 그리고 정보 집합체는 우리가 신속한 의사결정 그리고 뭔가 최적화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본질적 특성이었다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러한 기업의 정보 집합체로서의 본질에 대해서 지금 옆에 영어로 지금 써 있네요. 크라우스 네스트라고 써 있는데 이 크라우스 네스트가 뭐 까마귀죠. 까마귀 둥지. 이 까마귀 둥지라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자, 사진이 나왔네요. 예, 이게 까마귀 둥지네요. 예, 까마귀가 지금 알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네요. 자, 까마귀는요,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모인다고 합니다. 바로 둥지에서. 그러면 옆 까마귀, 이쪽 까마귀 다 이 둥지를 모이나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 깍깍거리면서 무슨 정보를 교환하나 보죠. 그죠? 예, 얘네들 무슨 언어가 있는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겠죠. 자, 가장 얘들에게 핵심적인 정보는 어디를 갔더니 우리가 사냥할 파리들이 많더라. 예, 어디를 갔더니 우리가 먹을 깨구리가 많더라 등등 효율적인 사냥을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게 된다고 합니다. 어디에서? 까마귀 둥지에서. 자, 이것을 이제 쫙 바라본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특이한데? 이거를 바라본 회사 바로 IBM입니다. IBM은 그래서 까마귀 둥지 부서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까마귀 둥지 부서. 자, 여기에서는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기업의 내부적, 외부적 환경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시장에 새로운 신규 진입자는 없는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제품에 대한 진입 장벽의 허들의 높이는 지금 어느 정도 되는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또 다 파악을 했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모든 돌아가는 회사를 중심으로 나올 수 있는 정보들을 집합시켰다는 것. 어디에서? 까마귀 둥지 부서에서. 자, 여러분, 이 까마귀도 이렇게 자신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효율적인 사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또 본받아서 IBM이라는 회사는 이렇게 정보 자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는 것. 기업의 본질 중에서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린 정보 집합체로서의 본질, 자,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조직에서 어떠한 정보 수집 방법 그리고 그 수집된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좀 관련된 부서에 계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모으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많은 고민과 아이디어를 내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이러한 사례를 제가 한번 올려놨다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그러면 기업의 이제 본질적인 부분 또 쭉 한번 알아봤고요. 여기까지 이번 슬라이드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여기까지 또 오다 보니까 또 마지막 슬라이드까지 왔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또 과제를 또 하나 또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A4는 또 한 장이고요. 그리고 글자 크기는 또 11, 160, 그리고 기한은 4월 20일까지입니다. 예, 과제는요. 우리 회사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핵심 단어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제가 과제를 내면은 뭔가에 대해서 선택을 하시게 되는데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는 참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자세하게 쓰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쓰시질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또 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단어를 선택을 했다고 한다면 그 단어 선정에 대한 사유, 이유 좀 써주시고요. 그리고 이 단어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어떠한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한번 부연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설명을 아까 뭐 다 제가 드린 것처럼 벤스가 기술, 그리고 도미노 피자가 가정 배달, 펩시콜라는 젊음이라는 핵심 단어를 선택하셨는데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조직 단어 하나로 표현하는 겁니다. 가장 심플하게. 자, 이것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이번 세 번째 강의는 이것으로 모든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